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빠지는 모습 나타나다가 현재 구간에는 2.8%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이제는 좀 포지션을 변경해야 될지 작전을 다시 짜야 될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더 지속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 주목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시장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리스크도 있고 전쟁 리스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에 대한 소화는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 관련된 리스크는 최근에만 부각된 건 아니고 계속 있었죠. 그런데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반도체 주조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금리 관련된 리스크를 조금 밟고 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금리 관련된 리스크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강세,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오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란과 미국이 이런 합의점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좀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까지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당장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빨리 합의를 하면 시장은 바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훼손돼서 밀린다 요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관련된 리스크들 그리고 단기간에 달려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이 당기는 것은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까지 당겼는데 노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보다 선제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면 코스피 지수가 밑꼬리를 달기가 현 시간 기준으로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전략상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국내 증시의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130조 원 이상, CMA 잔고 100조 원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퇴직연금이 또 국내 증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주식과 비교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코인, 금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서 사실 돈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계속해서 주식시장 주변을 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한 번에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원탑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실적이 좋은데 반도체 때문에 못 갔었던 그런 섹터들에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유입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너무 달리니까 그냥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시장은 대체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근히 실적이 괜찮은데 못 갔었던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섹터로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주가 좀 크게 움직였다가 조정이잖아요. 그리고 로봇주 다음으로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후보군들을 꾸준히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AI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가장 강하게 튀어올랐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10%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장 장치라던가 아니면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관련된 기업들로 좀 주목받았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의 열기가 오늘은 좀 과하게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AI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기업도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눈여겨보시고 계신 다른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반도체랑 로봇 여전히 좋기는 해요. 근데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장 이들을 진입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할 때 주목받을 수 있는 2차 전지를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적 부담은 물론 있어요. 근데 AI 시장
시장이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확장되면서 로봇주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도 배터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AI 중에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 뭐 UAM, 앞으로 어떠한 피지컬 AI가 나오든지 간에 배터리는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주의 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피규어 AI가 최근에 피규어 03에 대한 대량 생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속 작업이라든지 뭐 친구 정리 영상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휴머노이드가 대량 양산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당연히 이제 대량 양산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틀라스의 양산형 휴머노이드가 공개되면서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배터리는 현재로서는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부분에 중국에 많은 경쟁력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LFP, 저가 배터리의 강점이 있었고 국내는 NCM, 약간 이제 고가 배터리의 강점이 있었는데 전기차가 가격 경쟁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중국 업체가 이 전기차 시장을 말 그대로 장악했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배터리에는 LFP 배터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 큰 효율을 내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NCM 배터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강점을 가진 것은 우리 2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기차 부분에서는 2차 전지 경쟁력을 중국에 많이 뺏겼지만 휴머노이드에서는 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옵티머스나 아틀라스에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미 채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도 국내에서 삼성 SDI를 위주로 해서 중국 업체보다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부분에서의 변화되는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국내 업체의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 종목을 꼽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옵티머스랑 아틀라스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배터리가 그 울트라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비중을 90% 이상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성능을 상당히 좀 높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LG의 로봇입니다. 클로이드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LG 엔솔의 배터리가 LG 로봇, 그다음에 현대차 로봇,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 다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LG 그룹주가 로봇 모멘텀 부각되면서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초에 그냥 올라간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도 가장 적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볼만한 2차 전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피지컬 AI 로봇 모멘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상장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앞서서 시장 변동성 이야기해 주시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소외받던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반등의 서막을 알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현 시점에서 좀 지지부진하면 엔터주가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제가 서두에 실적이 좋지만 못 간 섹터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엔터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주가 프리미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터 4사 중에 하이브를 빼고 SM, JYP, YG 엔터의 평균 PER이 1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PER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반도체주를 빼면 코스피 PER이랑 엔터주 PER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가 프리미엄은 아예 없는 상황.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 유입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1분기는 이제 엔터주의 보통 비수기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연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YG 엔터에서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있었고요. JYP 엔터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아레나, 하이브에서는 세븐틴의 월드 투어, 그리고 엔하이픈의 공연이 있었고요. SM에서는 SM타운의 일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MD 매출도 전년 동기비 많이 성장을 했어요. 뭐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라든지 뭐 하트와츠의 응원봉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응원봉이 되게 비쌉니다. 하나에 뭐 5만 원, 6만 원, 원가는 되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응원봉 하나를 살 때 포토카드가 또 랜덤으로 증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아이돌 거를 살려면 또 응원봉을 많이 사야 되는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D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엔터주의 실적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 그 BTS의 월드 투어가 2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정규 5집으로 컴백을 했죠. 근데 1분기에는 그 음반 판매량만 반영이 됐어요. 4월부터는 이제 투어가 시작되면서 2분기부터 이 투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3분기에 실적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는 월드 투어 최대 매출로 실적이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일으킬 걸로 보이니까, 하이브가 아무래도 엔터주 대장이니까 먼저 좀 치고 올라주면 다른 엔터주에도 심리적으로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의 합작사인 그 페노미논이라는 게 합작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 공역과 기획 관련해서 대규모 합작 법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 국내 4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그 대형 음악 페스티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SM 타운 콘서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SM의 주요 아티스트가 총출동해서 집객 효과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엔터 4사에서도 또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집객 효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까지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의 장기 모멘텀으로서 현재 작용할 거라고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 관점은 현재도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엔터주 좀 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그동안 잘 갔다고 하는데, 바이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금리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부담감 좀 크실 것 같거든요. 투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주를 갖고 계시는 분이 가장 대응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큰 손실이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수출도 결국은 많은 돈이 투여돼서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자기 자본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빠르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악재가 좀 심하게 좀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은 드니까 천천히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오늘도 그 제약바이오주가 하락이긴 한데, 그래도 대장주 알테오제는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제약바이오주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밀렸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견디는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갖고 있으면 섣부르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단 조금 힘들더라도 보유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삼천단제약 사태라든지 알테오젠도 그 코스피로 원래 이전을 거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 잔류를 또 요청하면서 약간 이제 고민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악재들이 조금 있지만 이건 역시도 이제 시장이 거의 다 적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이 머크와 할로자임 특허 무효화를 받아냈죠. 그래서 미국의 특허 심판원이 머크와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에서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존에도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정확하게 또 판결을 또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앞서 제가 엔터주 말씀드릴 때 하이브가 대장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일단 대장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올라오면 제약바이오 투심 개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5월 말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ASCO입니다. 이게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죠. 4월 달에 있었던 AACR보다 더 주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AACR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암학회인데, 기초 연구라든지 전임상 단계 후보 물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초기 성과들이 거의 나오고요. 이 5월 말에 있을 ASCO, 그러니까 미국 임상 종양학회죠. 여기서는 임상 2상이라든지 3상, 그러니까 후기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상이나 3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왔을 때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까지 바로 따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ASCO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그 수급 기대감인데 이번 주에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금요일이고요. 이게 정부가 20% 손실을 보전하고 소득공제를 최대 40%까지 주는 펀드예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볼 만한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펀드 자금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바이오가 주가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금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시점에서 ASCO랑 국민성장펀드까지 넘어가는 흐름에서 수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조만간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팀장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제 조만간 좀 한 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바이오도 안 가고 2차 전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1월 들어서 지금까지 3,0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 100포인트가량 오늘 기준으로 1월 달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네, 오늘도 121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 과연 코스피랑 코스닥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당장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월등한 이익을 내면서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정도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이익은 개선되기는 해요. 근데 그 개선 폭이 작년 대비해서 30-4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의 이익 개선 폭이 너무 심하게 거의 뭐 10배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좀 하반기에는 수급이라든지 대형주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좁히려는 그런 시도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시총상위가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스코라든지 수급 이벤트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일단 대규모 투자에 따른 뭐 P4, P5, 용인 팻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2차 전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로 좀 기회를 찾아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때 코스닥의 그 승강제 이것도 적용이 되죠. 네, 일부 우량 기업, 2부 유망 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좀 차별화되는 것. 그다음에 연기금의 이제 성과에 그 코스닥 지수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좋던 싫던 코스닥을 좀 담아야 되고 이러면 수급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코스닥도 완만한 반등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주 중에서 내가 실적주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저는 코스닥 ETF 한 배짜리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접근도 투자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현진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다시 1,500원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장 마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